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공제됐어요. 사라진 첫 내 집 마련의 꿈,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와 땅을 내놓으라니,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시간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이제 별탈 없이 잘 지내다가 누군가한테 이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안과 그리고 경찰서 출석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될 텐데요. 우선은 먼저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경찰에게 전화가 오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통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제명으로 내가 고소를 당했느냐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단순히 내가 참고인인지 아니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그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유선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그때 물어볼 있습니다. 수 있군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고소장을 열람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고소장을 열람하시면 내가 왜 고소를 당했는지, 내가 어떤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이 나오기 때문에 고소장 열람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한테 불리하고 어떤 내용이 유리한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불리한 내용은 반박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유리한 부분은 좀 강조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 진행 방향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에서 내가 고소를 당했을 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을 하실 것인지 등의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 조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사실 굳이 합의를 하시고 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인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다투실 건지 등을 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당시의 상황이나 그리고 고소인 간의 관계 그리고 본인이 왜 이 무죄 혹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하시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끔 그 억울하셔가지고 다급한 마음에 아무 준비도 안 하시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장 오늘 갈게요 하면서 조사를 가시는 경우도 생기시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진술이 나중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범죄에 연루되어가지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로 인해서 가해자, 즉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때 경찰 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제 경찰 출석 요청을 이제 회피를 하거나 나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취급을 받게 되니까 나는 무고하니까 출석을 아예 거부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런 행위는 결코 향후에 이제 이어지는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경찰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에는요, 체포영장이 청구가 돼서 불구속이 아닌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면 아무래도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당황하실 수가 있고 조사 대응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고 하면 전화를 뭐 수신 거부하거나 무작정 가지 않는 방법보다는 이제 법률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사안에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유리한 증거들을 주참하셔가지고 경찰에 출석하시고 반박하셔야 되는 것들을 반박해서 대응하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경찰에 출석 요구가 있다면 또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 출석은 필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아닌 만약에 참고인 신분의 경우는 또 어떤가요? 네, 이제 그 참고인이랑 피의자는 또 개념이 다른데요. 네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의 신분이신 경우에는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의무가 사실 부여가 되는데요. 네. 이 참고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관련해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크게 이야기해 참고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넓게 말씀을 드리면 증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진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외에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다만 현행법상의 참고인이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참고인을 경찰 조사를 응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근거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해당 참고인이 증인으로서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변호인 쪽에서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에서 그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소환 요구가 생기고 그 소환하면 출석하게 될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밖에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진술을 앞둔 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피의자 신분으로요, 경찰에 출석한 다음에 이제 진술을 하실 때는요, 경찰은 뭐 반드시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다라는 걸 고지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상당 기간의 조사를 중단하거나 뭐 회차를 달리하거나 혹은 담당 경찰서가 또 교체가 되는 경우에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조사 중에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의 선임 또는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 참여를 보장을 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는데 참고인에게는 이와 달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다가 피해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이라고 하면 출석 전에 반드시 고소 내용을 미리 확인을 하고 확실한 사실관계를 준비하시고 대응하실 준비를 하신 다음에 출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럼 진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다면 이제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뭐 경찰에서 진술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뭐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도 사실 큰 틀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시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다만 이제 이 경찰 진술에서 조서로 남는 내용들은 추후에 유죄의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을 되게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알았다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시면 나중에 기억이 달라져가지고 말씀을 번복하시거나 할 때 불리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고 모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사는 한 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재반복을 하실 때에는 본인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 이후에 어떤 기억을 상기를 시킨다거나 관련된 자료 같은 걸 찾아보시고 가급적이면 기억을 되살려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수사관에 의해서 조서로 이제 작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리한 내용까지 전부 말씀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하실 때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인 건지 유리한 내용인 건지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 진술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실 것 같고 네. 만약에 판단이 어렵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진술 거부권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실 그 조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유죄가 확정된 피의자로 피고인도 아닌데도 조사 분위기 자체가 좀 압박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모든 내용은 타이핑을 치고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고 아무래도 고소인의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온 거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이미 유죄가 확정된 피의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생각했던 거랑 달리 횡설수설 하신다거나 수사관이 되게 깊게 추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깊게 추궁을 하게 되면 갑자기 계획하지 않은 대로 말씀을 다르게 하시거나 그런 일들도 많으셔가지고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마음가짐을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진술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뭐 서면을 기재해서 참고를 하신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가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럼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경찰 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 경찰 조서 작성된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에서 물어보는 내용들과 답변을 모두 이제 수사관들이 타이핑을 쳐서 기록으로 남기는 건데요. 완성된 조서를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라 하는데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녹음 파일이랑 다르게 수사관이 듣고 그걸 해석해서 작성한 거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랑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불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록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사관이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하세요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정정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피의자 조사를 하실 때 말미에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라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이제 조사 과정 내에서 좀 말씀하지 못한 내용은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조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의견서 등의 형태로 서면을 제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서를 보강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으시기 때문에 조서 내용을 보시고 조서만 봤을 때 현출되지 않았던 증거들이나 아니면 뭔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서면을 내시는 과정을 추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참 인생을 살면서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혹시라도 고소를 당했을 때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잘 대처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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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죄송한데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잘 들리지 않으신가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고 네. 그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일부를 반환을 받아가지고요. 여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임대차 등기를 네. 반환 받을 때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반환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계약할 당시 임차 집이 미등기 건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미등기 건물을 알아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쓸 수 없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근데 임대차 계약이 지금 만료된 상태이신 건가요? 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됐고 현재는 다른 새로운 곳에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랑 것까지 다 마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현재는 네네. 거기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점유권이나 최후 변제권 그거는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다 양도를 넘겨주고 온 상태라서.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미등기 건물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나오신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집주인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집을 퇴거를 진행하면은 네. 보증금을 다 반환하기로 문자상으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네. 정작 집을 비우고 나니까 돌변하셔가지고 합의되지 않은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차감 후에 반환하고 그다음 수리 내역으로 이렇게 청구를 했다 그렇게 반환을 하셔서 네. 저는 그 소액이라도 좀 방법이 있으면 돌려받고 싶은 취지가 있어서 그 임차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미등기 상태이면은 네. 어떻게 그거를 다른 임차권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시라는 거죠. 보증금을 거의 다 받았는데 수리비 명목으로 되게 부당한 사유로 한 소액 정도를 차감한 다음에 지급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네. 반환을 안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네. 사연을 잘 들었고요.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고요. 네네.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네. 지금 전체 보증금이 얼마가 되시는 거죠? 네? 전체 보증금이 얼마고 그 중에 못 받으신 금액이 얼마이세요? 저는 소액이거든요. 굉장히 5천만 원이고요. 네네. 집주인분이 차감한 돈은 200. 200만 원. 그러면 네. 200만 원을 이제 수리비 원상회복 명목으로 공제를 하고 4,800만 원만 입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사전에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네. 입금을 했으면 제가 좀 납득하는 부분이면은 조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이게 너무 또 터무니없이 막 납득하기 어려운 것까지 청구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돌려받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200만 원 명목을 임대인 쪽에서 주장하는 건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전화선으로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네네. 중개인 통해서 전화상으로 이렇게 어렴풋이 들은 거는 제가 옥탑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냥 1층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냥 도배 비용으로 임대인 쪽 집 도배 비용으로 110만 원 청구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 보일러가 한번 겨울에 터졌어가지고 물이 좀 밑에 쪽에 많이 흘렀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좀 원사 복구 회복이 그것까지 제가 과실을 떠안아야 되는 거다라는 의문도 들고 그다음 세탁기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사용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동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그것도 한 50만 원 정도 그냥 청구하고 나머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하나는 보일러 파손 때문에 생긴 도배 비용으로 추정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세탁기 미사용인데, 세탁기가 그러면은 그 임차하셨던 집안 안에 있었던 세탁기예요? 네?
그 집 안에 있었던 세탁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근데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은 들어가실 때 세탁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 입주하기 시작했을 때 확인 안 해보셨어요? 작동은 됐었거든요. 그때는요? 네. 아, 근데 퇴거하실 때 작동 안 되는 건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워낙 사용을 안 해서 작동이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때 안 되는지. 워낙 사용을 이유를 안 해서. 아, 그러면은 작동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도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집을 비운 상태에서 집주인이 그 집 상태를 확인하고 저한테 알려준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안 거거든요. 아, 그러신 거. 그러면은 그 세탁기가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거 직접 눈으로 보신 건 아니신 거예요? 제가 본 건 아니죠. 아, 본 건 집주인 아니시고. 구두로 얘네. 아. 기사 뭐 수리기사 불러가지고 안 되면 뭐 차감하겠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셨지. 뭐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황은 제가 이해가 됐고 우선은 지금 미등기 상태이시기 때문에 알아보신 것처럼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사실 좀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네. 그래가지고 네. 얼마 전에 네. 그 등기를 통해서 그 집주인 이름하고 주소명을 대서 등기가 돼 있는 상태로 확인 여부를 확인했는데 네. 등기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건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네. 그 집주인분이 임대업자로 등록도 안 돼 있으시고 그냥 네네.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 그냥 다세대도 아니고 단독주택이라고 주로 등록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독주택 소유의 일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임차를 하신 거거든요. 임차에. 아, 일부분을.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들어올 당시 제가 임차받은 그 공간이죠. 네네. 그 부분이 미등기 상태였는지 아니면은 그 건물 자체가 다 집주인이 그 건물 단독 소유 자체가 미등기였는지는 제가 그걸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분 소유로 단독주택에 있는 소유주는 등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처음에 입주하실 때 전입신고 자체를 안 하셨나 봐요. 전입신고. 네네. 전입신고를 안 하셨죠?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아, 그때 하셨어요, 전입신고를? 전입신고하고 확정입자까지 그 이사 받으셨어요? 당일하고 받았거든요. 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지금 현재 거기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네.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랑 그 새로운 전입자까지 데로? 다 받아. 아, 근데 원래는 퇴거하시기 전에 그걸 다 해놓고 나오셔야 되긴 네,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등기상에 등재를 해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증금을 안 빼주면은 여기서도 계약을 허태로 입주하는 데서도 그냥 이미 이삿짐을 싸서 이동했는데 도착했는데 보증금을 그때도 안 주셔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돈 받고 그냥 거기 다른 집주인분한테 넣어드리고 제가 입주를 한 거라서 그런 점유권이나 우선설치권을 그걸 확보할 겨를이 안 됐거든요. 물론 집주인이 그리고 약속을 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다 돌려주겠다고 해서 짐이랑 이삿짐을 다 뺐는데 그냥 말씀 돌변을 하셔가지고 약속을 안 네네. 지키고 그냥 200을 차감하고 그냥 주신 거라서.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임차권 네.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이제 정부 네. 기관에서 해주니까 좀 간단한 거는 맞는데 결국에 그렇다고 해서 공제가 될 항목이 적정하게 공제가 된 건지를 다퉈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임차권 등기 명령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 법원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다른 분들처럼 네. 뭐 보증금을 전액 못 받아서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네네. 그러니까 법정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소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되게 당장에 되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금액은 되게 적은 금액이라 사실 뭐 소송을 변호사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남는 게 없으실 거라 추천하기는 어렵고
뭐 법무사한테 소장만 써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전자소송으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일단은 전액을 다 준다고 해 약속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도배 비용 같은 경우는 왜 청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배는 보통 임대인 쪽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파손이 된 게 아니면 임차인 과실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공제한 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임대인 쪽에 있기 때문에 나는 5천만 원을 입금했고 4,8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라는 걸 입증을 하시면 그 상대방 쪽에서 200만 원을 왜 공제했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건 소장을 일단 접수를 하면 그 다음엔 상대방이 해야 되는 일이 많은 사건이라 가지고 그거를 접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게 아주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당장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소액이긴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200만 원을 하셔가지고 그걸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설정은 조금 어렵다는 건가요? 네, 그거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지금 부합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와는 조금 다른 취지인 걸로 보이고, 거기서 그거를 200만 원을 임의로 공제했다는 것만으로, 왜냐면 이게 법원에서 누구 잘못으로 이게 공제된 건지 상담자분이 잘못이 없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는 지금 상황에 적합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간단하게라도 써가지고 그 소송 과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거 과정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네, 혼자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인터넷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이라는 거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민사 사건에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어떻게 쓰라고 예시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자로 접수를 하시면 소장만 송달이 돼도 임대인 쪽에서 사실 근거 없이 공제를 한 거라고 하면 그냥 인정하고 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새는 뭐, 네. 죄송하긴 한데, 네, 제가 다른 변호사님한테 네, 그 서울시에서 운영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긴 했는데, 네. 그냥 그 변호사님은 그냥 임차권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임차권 등기 설정하면 된다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그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게 더 복잡하실 것 같고, 그 200만 원이라서 제 생각에는 소장만 접수해서 가면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대신 소송을 진행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 금액이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인이 그 지급 여력이 없어서 안 준 건 아니고 뭔가 그냥 상태를 보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혹은 뭐 진짜 공제할 게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소장만 송달이 돼도 네, 합의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러면 좋긴 한데 일단은 해놓긴 했거든요. 네네. 만나서 하기로 했는데 있잖아요. 그거를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권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 네. 그렇게, 왜냐면 등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 같은 게 등기했다가 해지도 하셔야 되고 복잡하실 것 같고, 차라리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진짜로 뭔가 파손한 게 있어가지고 상담자분의 과실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면 200만 원 다 못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임대인 쪽에서 밝혀야 되는 거니까 소송을 통해서 이게 왜 공제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판사가 판단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절차가 더 확실하고 명확한 절차로 보이기는 해요.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는 그까지는 모르고. 네, 그냥 이거는 저렴한데 말씀하셔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같은 데 연락해보시고 좀 저렴한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주 큰 금액 안 들이고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요. 네. 네. 한 가지 그냥 대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네네. 임차권 등기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소액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그런 걸 잘 안 해주시나요? 설정?
아,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요건이 일단은 그 전에 미등기 상태였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등기가 된 것 같은데 퇴거도 다 하시고 그리고 이게 명목이 임대인도 할 얘기가 있어 보이긴 해요. 형식적으로. 왜냐면 본인도 안 주려고 안 준 게 아니고 파손된 거에 대해서 공제했다는 취지이신 것 같기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투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는 그냥 바로 임차권 등기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하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소액이긴 하지만 그 소송도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서 이게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 사건은 아니거든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준비할 게 많은 거지. 그래서 소장을 그냥 간단하게 접수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고 그 소장에서 판결문을 승소하게 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니까 돈을 안 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집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다시 한번 그게 어떤 거라고 다시 한번. 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요. 아, 그게 전자소송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네, 나와요. 네. 거기 들어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환 소송요? 네네. 아,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분 유튜브에 저희 방송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방송 네. 다시 돌려보시면서 내용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회 초년생이나 뭐 1인 가구 등 가끔씩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상담자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소액이셔가지고 소송 자체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데 좀 많이 와닿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과 다르게 지금 전자소송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예시까지 되게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소송은 사실 직접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이 정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200만 원 정도의 사건은 변호사한테 맡기기도 조금 애매한 금액이긴 해서 그걸로 혼자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소액으로 좀 고민하시고 있으신 분들 중에 납득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소송을 혼자 하려는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가입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최근에 영끌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총 24억에 매수했고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올해 7월이 만기고 연장 없이 나간다고 해서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도 임차인은 2024년 7월 25일 만기일까지만 거주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달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드레스룸에 누수가 있어서 세입자의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로 인해 본인의 명품 옷과 가방이 손상됐다며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매도인이 집을 나중에 보여준다고 해서 계약금부터 먼저 줬기 때문에 누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에서 확약서를 써준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와 더불어 세입자가 저에게 이사비와 위로금까지 달라고 하는데 얼마를 지급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이미 중도금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계약 해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하셨습니다.
임차인이 나갈 거라고 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거 들어줘야 되나요? 네, 일단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때는 각자 그 기한을 지켜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안에서 명확하게 언제 갑자기 세입자가 의사 변경이 됐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만기까지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퇴거 의무랑 관련해서 임대인 일단 지위를 승계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유효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금 의사 번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이 이 관련된 의무를 뭐 이행한다거나 임차인을 더 살게 해줄 의무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그 의사 변동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이고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 계약 내용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하물며 누수 손해배상과 위로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상담사가 들어줘야 할까요? 네, 이제 그 누수랑 관련된 부분은요, 그 반환 의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누군지에 따라 지금 다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잔금을 치르고 이주를 하시거나 등기하신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손해배상이나 뭐 원상요구 문제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뭐 누수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담자분이 이걸 배상해줄 의무는 지금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뭐 누수나 곰팡이 같은 게 계약 때는 절대 몰랐던 사정인데 새롭게 드러난 거다 한다 하면 그 부분은 좀 변론으로 하겠지만 당장에 임차인이 뭐 누수 정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소유권까지 넘겨받은 이후라면 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그러면 지금 상담자분이 실제로 임대인자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의 어떤 의무나 권리를 모두 승계를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뭐 퇴거를 시킨다거나 그리고 누수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줄 의무가 1차적으로 생깁니다. 부동산에서는 상담자가 이미 중도금을 치렀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불가하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맞는 건가요? 네, 이제 그 계약금이나 이런 중도금 진행이 된 때는 계약 해지가 안 된다 이런 것은 뭐 계약금 반환이 나올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과 다르게 계약 내용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로 계약을 해지를 해서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해제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아파트 매매 계약 후에 기존 세입자가 의사를 번복해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을 적어놨다면 해당 특약도 효력이 인정될까요? 네,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사적 자치가 이제 적용이 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법원에서도 간섭하는 거는 강행 규정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그런 위법한 내용이 아니면 무효로 시키지 않고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특약 상황으로 이것을 뭐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하면 이 매수인 쪽에서는 그러한 변동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 요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봐 일부러 상담자께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잔금 지급을 유도했다면 해당 부동산 중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요새 이 중개사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시킨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장을 넘어서서 기망을 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정도에 따라서 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중개사의 책임을 들어서 손해에 대해서 상담자분이 중개사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안타까운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께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계약 당시에 듣지 못했던 사정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혹은 뭐 당사자분이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는데 그게 미이행되거나 이행될 수 없으면 확실하다는 근거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을 사전에 보내놓으시면 그 계약 해지가 되는 기산점을 그 날짜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같은 거 발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7살 때 일이어서 또렷하진 않지만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낮으로 일을 하고 술을 마시고 울다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원래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형편이어서 아버지에게 양육비 같은 건 받지도 못했고요. 아버지가 가출한 이후 한두 번 아버지를 만났던 적은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용돈 10,000원 정도 받았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아버지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가끔 친척 어른으로부터 안부를 전해 들었습니다. 외도 상대였던 여자와도 헤어지고 빚이 많으며 일용직을 전전한다는 얘기들이요. 커갈수록 저는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한 귀로 흘러들었고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힘들게 홀로서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양 의무자인 자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소득이나 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괘씸해서 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싶진 않아요. 거절을 해도 되는 건지,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연락을 받고 아버지에게 빚이 많다는 친척 어르신 얘기가 떠올랐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이대로 사망하게 되면 그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 건지, 빚을 안 갚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모로 마음이 아픈 사연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낳아놓기만 한다고 부모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변호사님, 부모라면 자녀를 반드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임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요. 실제로도 저희 법률에서는 부모라고 하고 부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을 부양하지 않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부양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자의 경우 어릴 때 가출을 해서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관련해서 부양 의무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선 민법상 부양 의무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부양 의무를 크게 나누면요. 1차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인데 2차적으로는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 부모에 대해서 부양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담자처럼 부모 일방에게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 이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네, 사실은 부양 의무라는 게 법률에 규정한 이유는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법적으로 강제를 한다는 거는 이제 법은 아무래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양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률상의 부양 의무가 있긴 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 의무자를 규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수급권자의 부양 책임을 일단은 그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신청하시는 분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일촌 직계혈족, 예를 들면 사위나 며느리 등이나 수급자의 일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그 부양 의무자로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양 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동의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법률상, 민법상에서는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기는 한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랑 관련된 이 부양 의무는 조금 다르게 예외를 좀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부양 의무자가 이 신청 동의를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이제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심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 관계가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부양 의무가 없다고 예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에 대한 궁금증도 남겨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빚을 진 채로 사망을 한다면 상담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그 채무를 모두 양수하는 건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조금 피할 수가 있는데요. 상속포기라는 것은 그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 받지 않아서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건데 당사자가 받은 어떤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속 포기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상속권자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가게 되지만 한정 승인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자에게 어떠한 채무가 상속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요? 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부양 의무가 없다는 예외 사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부모님께서 부모가 어떤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동의를 안 해주실 이유가 있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본인 동의를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오래전 할아버지에게 땅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이후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면서 미리 재산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 땅은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물론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쳤고요. 저는 은퇴 후 귀농해서 그 땅을 활용해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큰아버지의 아들인 사촌형이 그 땅은 문중 땅이라며 아들끼리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 땅은 할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상속받았고 상속세도 우리가 냈다고 말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저희 아들이 가게를 운영 중인데 거기까지 찾아와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너희 아버지는 도둑질했다며 행패를 부렸는데요. 너무 힘이 듭니다. 엄연히 저는 정상 절차를 밟아 상속받았고 재산세도 계속 내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제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땅이 문중 땅이라는 기록 같은 게 있다면 실제로 제가 땅을 나눠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물려받은 재산으로 인해서 자식 간에 이 사연처럼 사촌 등 친척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네, 상속들 간에 관련해서 상속 재산을 분쟁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고 지금처럼 뭐 종중 재산을 두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중 땅의 정확한 정의도 궁금합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말하는 건가요? 네네.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텐데요.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종중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종중이라는 거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성년자를 종원으로 해서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이고 그 성립을 위해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고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라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문중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 등은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이제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과거에는 사실 종원 중에서도 성년 남자 종원을 조금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기도 하고 네. 특히 종손의 명의로 종중재산을 등기해 놓는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연을 보면 사연자가 상속받은 땅이 문중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분을 나눠줘야 될까요? 네, 이건 사실 집을 나눠준다는 개념보다는 종중의 재산은 종중이라는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에 대한 재산으로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등기 자체를 이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촌형이 지분을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만약에 사촌형 쪽에서 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종중 명의로 해서 이제 권한을 받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소송을 아마 진행할 걸로 보이고요.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종중 재산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 그 소송에 승소를 하시고 땅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께서 상속받은 점이나 또 그동안에 재산세를 내왔던 점을 내세운다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상속을 받았다는 점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제출을 하시는 게 뭐 임야 개발비 그리고 뭐 제세 공과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지출한 건 납부한 어떤 그 땅 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들을 영수증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거 종중재산이 아니라 개인
재산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문중 재산, 이렇게 상속받은 땅이나 재산 관련 문제 등 이렇게 종종 보이는데 이런 분쟁에 휩싸였을 경우 알아둬야 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종중재산이냐 개인재산이냐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이런 둘러싼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종중이 대대손손 올라오면서 이 관리를 했던 토지라고 하면 이게 명확하게 좀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인이 계속 거기를 관리했다고 하면 종중재산이었지만 개인재산처럼 보이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등기필증이나 명의신탁을 했으면 등기필증 같은 게 있을 텐데 뭐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세 공과금을 납부했던 내역, 세금 등을 납부했던 내역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중치기라고 하면 중중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모으시는 게 중요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이 토지를 위해서 납부했던 것들이나 관리했던 내역들을 제출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